자,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첫날이 끝났고 이제 첫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합의를 원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합의를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해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그는 최근 푸틴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으며 푸틴에게 이제 합의에 나서는 편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키예프에서는 이를 그다지 믿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는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몇 년이라도 전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충분한 버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러시아를 공격함으로써 모스크바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후방 지역이 있다는 확신을 잃게 만들었고 이것이 평화 달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러시아가 전략적 후방이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비공식 석상에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키예프를 공격하는 방식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푸틴이 협상에 나서도록 이런 공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공격으로 러시아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에서는 전략적 후방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역사적인 확신이 있지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나토에서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오늘 이동을 발표했습니다. 무기를 유럽으로 이전하는 것은 스팅어 미사일, 에테크메스, 심지어는 전차까지 해당됩니다. 젤렌스키는 무기 생산의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스팅어 미사일, 에테크메스, 심지어 에이브럼스 전차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이 전략적 장거리 주기공의 통제기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시에 더 가까운 스웨덴 항공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제재를 해제하고 앙카라를 F-35 프로그램에 다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들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터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마침내 앙카라를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에서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연료 위기로 인해 동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동요하지 말라는 이 소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볼로딘 의원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키예프나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대해 동요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키릴은 우크라이나 공격 후 휘발유 부족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전방과 후방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번 방송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하루를 정리해봅시다. 오늘 7월 7일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시작됐고 우리는 이미 여러 중요한 발표와 사명된 문서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쟁 종식 계획과 자신의 긴 대화에 대해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젤렌스키와 키예프에서 만났을 때 그것이 시간상으로 첫 번째였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이른바 중심 타격은 모스크바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호된 후방 지역이 있다는 확신을 잃게 만들었고 이것이 평화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키릴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안전하게 보호된 후방 지역이 있다는 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깊은 후방, 즉 군수 생산을 안전하게 배치하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자신들의 이점으로 여겨왔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안전하다고 확신했고 아무도 닿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젤렌스키의 연설에서는 오무스크 정유소에 대한 공격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정유소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고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닌 새로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않은 러시아 대형 정유소는 이제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은 공격입니다. Да, и это, кстати, правд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연방과 달리 즐기기 위해서나 지정학적 야망을 위해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치러야 할 이 전쟁의 대가를 높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평화를 이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인 옴스크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이 7월 6일 바로 전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PMS 설비, 즉 원유 1차 정제 설비를 타격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공장 전체의 핵심이자 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옴스크 정유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 공격으로 원유 1차 정제 설비인 AVT-10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 설비는 이 공장 전체 생산 능력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또한 이번 공격으로 인해 공장 생산 능력의 37%를 담당하는 또 다른 주요 설비인 AVT-11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두 번째 설비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지만 인근의 다른 설비에서 불이 나고 파편이 날아다니면서 이 설비도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현재 이 공장은 전체 생산 능력의 25%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존해 두었던 비상 정유 설비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오늘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매달 약 3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에만 거의 2만 8천 명의 러시아 점령군이 제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군 한 명 한 명이 제거된 것을 입증하는 영상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바로 드론에 의해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많은 러시아인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이런 사실을 기록할 뿐이며 이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함께하는 것이 미래의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방위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 국민을 나토 밖에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잠재력이 동맹의 집단 방위의 일부가 되는 것이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명히 키이우와 모스크바 모두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심 타격을 강화했고 오늘은 드론으로 아조프해에서 크림반도로 연료를 반입하려던 10척의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저는 하룻밤 사이에 마자레 프타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아조프해에서 크림반도로 휘발유를 반입하려던 8척의 유조선을 한꺼번에 공격했습니다. И уже днем 7 июля 그리고 낮에도 유조선들이 아조프해에서 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즉 현재까지 하루 만에 크림반도로 휘발유를 반입하려던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10척, 화물선 1척, 그리고 케르치에 정박해 있던 페리 1척,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소식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가 아시안 특수작전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군의 능력을 최소한 반년 이상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러시아군은 여름 초에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러시아 점령군은 우크라이나의 아시안 작전 이후 전선에서 상당한 양의 장비를 후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특별 군사 작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관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의 특별 작전은 이미 지난해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드론이 준비되었고 필요한 정찰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적의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장비를 대상으로 대규모 타격이 준비되었습니다. 3일 동안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949개의 적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몇 주 전 이 작전의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적의 포병이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작전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새로운 탄약이 개발되었습니다. 포병을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새로운 유형의 탄약을 장착한 드론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231개의 목표물이 타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안 작전의 두 단계 동안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1180개의 적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드론만 사용해 전선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위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5월 대아시안 특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나제르 부대와 412여단 네메지스가 참여한 방위군은 우크라이나 임시점령지에 있는 적군에게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장비, 자원, 물류, 전선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949개의 목표물이 타격 및 파괴되었습니다. 방위군의 조직적인 협력은 적의 공격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손실을 복구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적의 포병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아르트 아샨 작전의 새로운 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위군 부대들이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스타로빈스크 방향에서 점령군의 곡사포를 조직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 231개의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고 그중 171개가 파괴되었습니다. 타격의 효과는 객관적인 통제 수단과 통신 감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전선 전체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30틀 81%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안 특수작전 동안 1180개의 목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타격된 각 목표는 우크라이나 진지와 도시들에 대한 포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 작전은 적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전장에서 자신의 조건을 강요할 수 없는 순간을 앞당깁니다.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 도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했다는 주장과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서 미친 속도로 진격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의 직접 발언입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크렘린에서 생도들을 모아놓고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진하지 않는 전선 구간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말이죠. 그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선 전체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의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들로 트럼프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대단하게 싸우고 있군 이라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 젤렌스키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영토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여기서 푸틴은 트럼프에게 키이우의 주거 지역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틴의 러시아의 필연적인 승리에 대한 발언이 트럼프에게는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꽤 오랜 대화를 나눈 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도 통화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합의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안타깝지만 결국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는 터키 지도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수스필리네의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어제 7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이 대화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이 실제로 진전되고 있다는 희망이 있으며 겨울까지는 적어도 전투 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망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말 신중하게요. 왜냐하면 반면에 오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가 갑자기 평화협상이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수년간 전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자원과 버틸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따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그 전장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건 드론의 전쟁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전쟁이죠.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믿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전장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는 게 힘들다는 등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Знаете, 알다시피 저는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최소한 러시아에서 불타는 정유공장 사진 몇 장이라도 보여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주유소에서 질 낮은 휘발유라도 20리터만이라도 얻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사진도요. 왜 질이 나쁘냐고요? 지금 러시아의 어떤 커뮤니티를 열어봐도 모두 자동차가 고장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자동차가 겨우 100km만 달려도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의장인 볼로딘이 주유소에서 불평하는 러시아인들이 정말 짜증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말 짜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인용하자면 연료 위기 때문에 동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트럼프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아예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터키에서 열리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터키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터키가 미국에서 F-35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허락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이 앙카라가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터키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상기시켜드리자면 트럼프 본인이 첫 번째 임기 때 이 제재를 직접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친구들에 대한 제재는 옳지 않으니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본인이 제재를 도입한 사실은 잊은 듯합니다. 터키와의 관계 재설정의 일환으로 미국은 터키가 F-35 판매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앙카라가 러시아산 S-400을 포기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정말 형편없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바로 2019년에 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미국의 제재와 F-35 전투기 판매 거부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는 미국의 기술적 감독을 포함하는 타협안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터키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S-400을 보관해두고 미국인들이 와서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자는 것이죠. 닫혀있고 그냥 세워져 있으며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느님이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에르도안은 이미 F-35 전투기 5대를 인도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두 결정 모두를 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 해제와 전투기 공급 모두에 대해 말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터키의 F-35 판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날 이것이 중동의 힘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첨단 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터키의 강화는 이 지역의 미국 아랍 동맹국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 터키의 이러한 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1974년에 점령한 부키프로스를 계속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의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나토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서 갑자기 중국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중국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도록 돕길 원합니다. 노르웨이 총리 요나스 가르스테르는 중국이 러시아 지도부와의 관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 해결을 도울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베이징과 유럽의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월요일에 했습니다. 오슬로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만난 뒤였습니다. 스토리에 따르면 그들의 대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할애됐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말했다. 노르웨이 관리들은 중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냥 현재 전선에서 저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전선에 기반한 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테레가 말했듯이 인용하자면 이것 자체가 이미 우크라이나 측에서 큰 양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테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유럽 간의 관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유럽과 중국 사이에는 더 깊은 협력에 큰 잠재력이 있지만 이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 이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 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시비가는 바로 그 왕이와의 만남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중국과의 양자 접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최고위 급에서 말이죠. 아직 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중국의 활발한 움직임은 다시 한번 협상 트랙의 활성화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내일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직접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회담을 앞두고 투지가 넘친다고 밝혔으며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측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의 발전과 전쟁 수행 경험 덕분에 협상 입지를 강화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예정된 만남의 전망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유럽 관계자들 역시 회담 이후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무기 공급 체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시아를 석기 시대로 몰아넣는 것을 계속하는데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상한 나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선 연료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은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이 일본인들에게 간절히 요청했던 항공연료의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의장 베체슬라프 볼로딘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연료 위기를 앞두고 징징거리지 말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쇠한 지도자 푸틴 주의에 뭉쳐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아라. 그냥 앉아서 참아라. 그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의 공황은 러시아 적들만 이롭게 하며 그들은 경제를 파괴하려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볼로딘의 인용문입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고 공황에 빠지면 이 모든 것이 적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타격을 견디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제를 산산조각 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외국 볼로딘은 아마도 저급 휘발유 증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 참가자들은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모든 서방 국가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볼로딘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2014년까지 그 쉽지 않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유럽 전체가 러시아인들과 대규모로 교역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맞서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훌륭한 앙겔라 메르켈이 있었죠. 그녀는 오히려 푸틴을 옹호했고 그를 만나러 가서 악수도 하고 창피한 행동도 하고 무역도 하고 등등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볼로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섰고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 그러니 러시아인들이여 참고 견딥시다. 이런 식이죠. 이 긴장감이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통제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연료위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코트카만 예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파괴 작전의 결과로 전국적으로 연료 판매에 대한 제한이 도입되었고 연료를 통에 담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유소 대기줄은 이미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볼로딘이 말했듯이 러시아인들이여 참으세요. 여러분의 슬로건은
당하고도 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